제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올해로 73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김포에 있는 번듯한 30평대 아파트입니다. 남들이 보면 늘끔하게 아들 덕에 호강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이면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여름이면 에어컨 바람이 서늘하게 나오는 최신식 아파트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넓고 따뜻한 집이 가시방석 같습니다.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것처럼 이 집의 공기 하나하나가 제 숨통을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이 집은 제 집이 아닙니다. 제 아들 명의로 된, 정확히 말하면 은행 대출이 반 이상 끼어 있는 아들 내외의 집이지요. 저는 이 집의 작은 방에 사는 식객입니다. 옛말에 더부살이 서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집인데 뭐가 그리 어렵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남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며느리가 살갑게 군다 해도 부엌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는 게 늙은 시어머니의 처지입니다. 아들 내외가 출근하고 손주들이 학교에 가면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베란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롭기만 한데 제 마음은 늘 저기 저 어딘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동네를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제 남편 박영감이 있는 곳이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 부부는 따로 삽니다. 이혼을 한 건 아닙니다.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저 가난이라는 놈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평생 일궈온 작은 철물점이 보증 문제로 하루아침에 날아갔을 때 우리는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어렵게 입을 뗐지요.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은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갓 결혼한 며느리, 좁은 신혼집, 그리고 깐깐하고 무뚝뚝한 시아버지. 그 조합이 가져올 불화를 아들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아들의 침묵이 길어지자 남편이 먼저 선수쳤습니다. 나는 내 알아서 한다. 네 엄마나 잘 챙겨라. 그날로 남편은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서울 신림동의 고시원으로 들어갔고 저는 아들 집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우리가 주말 부부도 아닌 월간 부부가 된 것이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날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남편을 만나는 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며칠 전부터 가슴이 콩닥거려 잠을 설치던 바로 그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며느리 눈을 피해 부엌 구석에서 참기름 냄새를 풍기며 김밥을 쌌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깬 며느리가 물 한 잔을 마시러 나왔다가 묻더군요. 어머님, 오늘 어디 가세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거짓말을 합니다.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응, 저기. 옛날 고향 친구 순자가 올라왔다네. 점심이나 한 끼 하고 올게. 며느리의 표정이 묘하게 밝아집니다.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집을 비워준다는 사실이 반가운 거겠지요. 씁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깊게 패인 주름 위에 분을 두드립니다. 립스틱도 조금 발라봅니다. 거울 속에 늙고 초라한 노파가 앉아 있습니다. 고시원 좁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덜 늙어 보이고 싶어 흰머리를 감추려 모자를 눌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아파트 복도에 찬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뜨겁습니다. 가방 속에는 아들 몰래 챙긴 김밥 2줄과 며느리가 지난 추석에 사준 홍삼즙, 몇 포, 그리고 꼬깃꼬깃 모은 제 쌈짓돈 5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죄를 짓고 도망치는 사람처럼 종종 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처연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무심하게도 빠릅니다. 제 인생도 저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철물점 셔터를 올리던 시절, 비록 새빵살이었지만 5 식구 둘러앉아 된장찌개 하나에 웃음꽃 피우던 시절. 그 모든 게 꿈결 같습니다. 지금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건 허름한 점퍼를 입고 지하철역 출구 기둥에 기대어 있을 76세의 늙은 남편뿐입니다. 스마트폰이 지잉 울립니다. 남편의 문자입니다. 도착했어? 날 춥다. 천천히 와. 돋보기를 꺼내 그 짧은 문장을 읽고 또 읽습니다. 투박한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썼을 그 마음이 보여서 코끝이 찡해집니다. 저는 답장 대신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보고 싶습니다. 늙고 병들고 돈 없는 남편이지만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인 사람. 오늘 저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노인네들의 만남이겠지만 제게는 첫사랑을 만나러 가는 길보다 더 설레고 가슴 아픈 길입니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3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제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숨을 헐떡이며 지상으로 고개를 내미니 찬 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제 남편입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출구 한쪽 구석, 기둥 뒤에 몸을 반쯤 숨기고 서 있는 그 사람. 한 달 새 어깨는 더 굽은 것 같고 흰머리는 더 늘었습니다. 목에 두른 체크무늬 목도리는 10년 전 제가 시장에서 사준 건데 보풀이 잔뜩 일어나 희끄무레합니다. 저 낡은 걸 아직도 하고 다니나 싶어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멋쩍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참 짠합니다. 왔어? 춥지? 뭐하러 이리 일찍 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옵니다. 저는 짐짓 타박하듯 툭 내뱉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요? 감기 들면 약값도 없는 양반이. 아냐, 안 추워. 속에는 두껍게 입었어? 이리 줘, 가방 무겁잖아. 남편은 제 손에 들린 보따리를 낚아채듯 가져갑니다. 그 거친 손이 스칠 때 느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밖에서 기다린 걸까요?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나오느라 늦장 부린 제가 원망스러워집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습니다. 하지만 팔짱을 끼지는 못합니다. 왠지 모를 서먹함,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 두려워서입니다. 번화가의 화려한 가게들, 깔깔대며 지나가는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우리 두 늙은이는 흑백 사진처럼 겉돕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근사한 식당도 따뜻한 카페도 아닙니다. 골목 안쪽, 유흥가 뒷골목에 있는 허름한 모텔입니다. 대실 3시간 2만 원. 입구에 붙은 빛바랜 종이가 우리를 반깁니다.
이른이 넘은 노부부가 대낮에 모텔에 들어간다니 남들이 보면 주책이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불륜이라고 수군댈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남편이 사는 고시원은 두 사람이 앉기도 힘든 좁은 방이고 옆방 사람 숨소리까지 들리는 곳이라 대화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으니까요. 제 집도 남편 방도 아닌 이 낯선 방 한 칸이 한 달에 한 번 우리 부부에게 허락된 유일한 집입니다. 카운터의 작은 창구 너머로 주인 여자가 무심한 눈길을 보냅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남편 등 뒤로 숨습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밉니다. 잠깐 쉬다 갈 겁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갑니다. 열쇠를 받아들고 좁고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는 길,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섞여 코를 찌릅니다. 그 냄새가 꼭 우리 처지 같아서 저는 숨을 꾹 참습니다. 방 문을 열자 냉기가 감도는 좁은 방이 나타납니다.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창문도 없는 방입니다. 남편은 익숙한 듯 불을 켜고 보일러를 돕니다. 조금 있으면 따뜻해질 거야. 앉아 어서. 남편이 침대 귀퉁이를 손으로 툭툭 털며 자리를 권합니다. 저는 모자를 벗고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봅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검버섯이 핀 뺨, 그리고 면도를 제대로 못해 거뭇거뭇한 턱. 영감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거예요? 뻔한 질문인 줄 알면서도 묻습니다. 남편은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럼 고시원 식당에 밥이랑 김치는 항상 있어? 어제는 라면도 끓여 먹었는걸? 거짓말입니다. 입고 있는 러닝셔츠 목이 다 늘어나 있는 걸 보니 빨래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게 분명합니다. 아들 집에서는 끼니마다 따뜻한 국에 반찬 서너 가지는 놓고 먹는데 평생 가족 위에 헌신한 이 남자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운다니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는 얼른 가방을 엽니다. 아침에 몰래 싸온 김밥 도시락을 꺼냅니다. 이것 좀 봐요. 당신 좋아하는 참치 김밥 쌌어. 식기 전에 어서 먹어요. 은박지를 벗기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방 안의 퀴퀴한 냄새를 덮습니다. 남편의 눈이 반짝입니다. 아이처럼 젓가락을 집어드는 그 손을 보며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방에서 남편과 마주 앉아 김밥을 먹는 이 시간이 너무나 비참하고 또 사무치게 소중해서 말입니다. 남편은 김밥을 입안 한가득 넣고 우물거립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 건지 씹는 소리가 제 가슴을 쿡쿡 찌릅니다. 목이 메일까봐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보리차를 뚜껑에 따라 내미니 그제야 꿀꺽 삼키고는 숨을 돌립니다. 맛있다. 역시 당신이 싼 게 제일이야. 사 먹는 건 아무리 비싼 거라도 밥알이 모래알 같거든. 그 말 한마디에 또 울컥합니다. 아들 집에서는 맛없어서 남긴 반찬도 이 사람에게는 진수성찬인 겁니다. 저는 남편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옛말이 사실은 가슴이 아려서 배고픔도 있는다는 말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김밥 두 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입가에 묻은 참기름을 손등으로 쓱 닦아내며 묻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 잘하고 있고, 민지는 이제 중학생 올라가나? 남편의 관심사는 온통 자식과 손주뿐입니다. 정작 본인은 찬바람 맞으며 경비 서느라 손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으면서 따뜻한 아파트 사는 자식들 걱정뿐입니다. 저는 짐진 목소리를 높여 대답합니다. 그럼요. 준호는 이번에 승진한다고 바쁘고 며느리도.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어제는 백화점 가서 이 스카프도 사주더라니까. 거짓말입니다. 이 스카프는 3년 전 시장 좌판에서 5,000원 주고 산 겁니다. 하지만 제가 구박받고 산다고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호강하고 있다고 믿는 게 좁은 고시원 방에서 잠드는 남편 마음이 편할 겁니다. 남편은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행이네. 며느리가 심성은 고와. 내가 없으니까 더 편하게 잘 모시는 모양이구만. 그래? 내가 빠져주길 잘했어? 내가 빠져주길 잘했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힙니다. 당신이 없어서 편한 게 아니라 당신이 없어서 내 마음은 지옥이라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가위가 눌린다고 소리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우리가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이 위태로운 평화가 깨질까봐 입술을 깨뭅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점퍼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흰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쓱 밉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얼마 안 돼. 경비 일하고 폐지 좀 주워서 모았어? 당신 아들 눈치 보느라 돈 쓸 일 있어도 말 못할 거 아냐? 친구들 만나면 밥도 사고 사우나도 가고 그래? 봉투 두께가 얇습니다. 끼케야 10만 원이나 들었을까요? 이 돈을 모으기 위해 남편이 얼마나 많은 새벽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얼마나 많은 남의 집 쓰레기를 뒤졌을지 상상이 가서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미쳤어요? 당신 쓸 돈도 없으면서 이걸 왜 나를 줘요? 밥이나 제대로 사 먹지. 제가 봉투를 다시 밀어내자 남편이 제 손을 덥석 잡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하지만 한때는 우리 가족을 지탱하던 든든한 가장의 손입니다. 받아도. 내가 가장 노릇 못 해줘서 미안해서 그래? 나 술, 담배 다 끊어서 돈 쓸 데도 없어. 당신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내가 배부른 거야.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저는 결국 봉투를 쥐고 맙니다. 돈 봉투가 아니라 불덩이를 쥔 것처럼 손바닥이 뜨겁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할 말은 산더미 같은데 정작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날씨 이야기, TV 드라마 이야기 같은 껍데기뿐입니다. 여보 거기. 고시원은 살만해요? 주인은 안 깐깐하고? 아, 좋다니까. 방도 따뜻하고 총무도 젊은 친구가 아주 싹싹해. 남편이 웃으며 양반 다리를 고쳐 앉는데 바짓단이 쑥 올라갑니다. 그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발목 위로 드러난 남편의 회색 양말. 발 뒤꿈치가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얇아지다 못해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쪽은 기운 자국이 역력합니다. 아들 네 집 세탁기에는 며느리가 한번 신고 버린 멀쩡한 양말들도 돌아가는데 내 남편은 구멍난 양말을 기워 신고 있습니다. 당신. 양말이 그게 뭐야?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립니다. 남편은 황급히 발을 감추며 멋쩍게 웃습니다. 아, 이거? 편해서 그래, 편해서. 새 양말은 목이 조여서 피가 안 통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의 바짓단을 걷어 올렸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정강이에는 하얀 각질이 일어 있고 무릎에는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관절이 성한 곳이 없는 겁니다. 이러고 살면서 나한테 돈을 줘요? 당신 바보야? 왜 이렇게 살아 왜?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 나옵니다. 좁은 모텔방, 낡은 침대 위에서 70 넘은 노파가 어린애처럼 엉엉 웁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제 어깨를 토닥입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너무 서러워서 저는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야속한 시간은 어쩌면 그리도 빨리 흐르는지요. 3만 원짜리 싸구려 대실 방에 허락된 3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키자 남편이 먼저 주섬주섬 옷을 입습니다. 이제 일어나자. 퇴근 시간 겹치면 당신 집에 가는 길 고생해. 사람들 붐비기 전에 어서 가. 남편은 마치 소풍이라도 끝난 사람처럼 덤덤하게 말하지만 저는 압니다. 더 있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더 머물고 싶어도 저를 며느리 눈치 보지 않게 일찍 들여보내야 해서 서두른다는 것을요. 저는 떨어지지 않는 엉덩이를 억지로 떼어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 구겨진 이불과 빈 김밥 호일을 바라보니 또다시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초라한 흔적이 우리 부부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온기인 것만 같아서요. 모텔을 나와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들어갈 때보다 해가 많이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듭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 품에서 느꼈던 온기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서늘한 현실이 다시 제 살갗에 달라붙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우리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서로의 숨소리만 들으며 걷습니다. 남편은 제 보따리를 들어주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젓고 제가 꼭 껴안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 남편의 마음이 그 피 같은 돈 봉투가 들어있으니까요. 개찰구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김포로 가는 9호선 라인으로, 남편은 신림동 고시원으로 가는 2호선 라인으로.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는데도 우리가 가는 길은 왜 이리도 다른 걸까요? 가서 전화해. 며느리 퇴근하기 전에 밥 앉혀놓고 씻고 쉬어. 남편은 제 등을 떠밉니다. 어서 가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따뜻한 집으로 가라고 재촉합니다. 저는 남편의 옷깃을 여며주며 기어이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여보, 다음 달에는 내가 돈 더 모아서 올게. 우리 맛있는 고기 사 먹자. 그러니까 밥 굶지 말고 아프지 말고. 목소리가 젖어들어 끝을 맺지 못합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서둘러 뒤를 돕니다. 제 눈물을 보는 게 괴로운 겁니다. 경로 우대 교통카드가 찍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남편이 개찰구를 통과합니다. 낡은 회색 점퍼, 구부정한 어깨, 그리고 힘없이 터벅거리는 걸음걸이. 저는 개찰구방 난간에 기대어 그 뒷모습을 눈에 담습니다. 제발, 한 번만 뒤돌아봐 줘요. 한 번만. 속으로 수십 번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남편의 등은 점점 작아지고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마치 파도에 휩쓸려가는 조각배처럼 그 늙고 위태로운 등이 제 시야에서 영영 사라질 때까지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왜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매정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가 뒤를 돌아보았다면,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가자 그냥 같이 죽자며 떼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알기에 남편은 꾹 참고 앞만 보고 내려간 겁니다.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텅 빈 계단을 보며 저는 입을 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가슴속에서는 천둥이 치는데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광고판들이 번쩍이는 지하철역, 바쁘게 오가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발소리. 그 소란스러운 풍경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몸은 아들의 집으로 향하겠지만 제 마음은 이미 남편을 따라 그 좁고 차가운 고시원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굉음을 내며 달려오는 저 열차에 몸을 실으면 저는 다시 김영순 여사라는 가면을 쓰고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일상으로 돌아가겠지요.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한 돈 봉투를 꽉 쥐어봅니다. 남편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 손바닥이 데인 듯 뜨겁고 아픕니다. 지하철 9호선 노약자석 구석에 몸을 구겨 넣습니다. 덜컹거리는 진동이 지친 허리로 전해집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입니다. 화장은 다 지워졌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습니다. 영락없는 고생한 노인네의 얼굴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아직도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남편의 거친 손을 잡았던 그 감촉, 그 냄새가 온몸에 휘감겨 떠나질 않습니다. 여보, 지금쯤 도착했겠지. 방은 춥지 않을까. 제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인데 야속하게도 휴대폰이 울립니다. 며느리입니다. 어미야. 지금 다 왔다. 엘리베이터야. 금방 들어간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합니다. 이 전화 한 통에 저는 다시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에서 눈치 보는 늙은 시어머니로 돌아옵니다. 가면을 써야 할 시간입니다. 아파트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경쾌한 전자음이 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후끈한 온기와 함께 고소한 갈비찜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친구분들은 잘 만나셨고요? 퇴근한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까지 나와 반깁니다. 손주 녀석들도 할머니 왔다며 잠시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아주 재밌게 놀았다. 순자가 아주 늙지도 않고 그대로더라.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신발을 벗습니다. 발이 따뜻합니다. 남편이 사는 고시원 방바닥은 냉골일 텐데 아들네 집 대리석 바닥은 보일러가 돌아 발바닥이 뜨거울 지경입니다. 이 따뜻함이, 이 안락함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저녁 식탁에는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과 잡채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들이 제 밥그릇 위에 큼직한 고기 한 점을 올려줍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걸으셨죠? 이것 좀 드세요. 입맛 없어도 고기를 드셔야 기운 차리시죠?
아들의 효심 어린 말에 목이 맵니다. 입안에 넣은 고기는 솜사탕처럼 부드러운데 삼켜지지가 않습니다. 이 고기 한 점이면 남편이 먹는 컵라면이 몇 개일까요? 나 혼자 등 따숩고 배부르게 지내는 것이 꼭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립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저는 억지로 물을 들이키며 밥을 밀어 넣습니다. 내가 밥을 잘 먹어야, 내가 건강해야 아들 내외가 안심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래야 남편도 덜 미안해할 테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제 방, 아니 작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습니다. 이제야 겨우 혼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거실과 차단된 이 작은 공간만이 제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가방을 꺼냅니다. 그리고 남편이 쥐어준 그 하얀 봉투를 다시 꺼내봅니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들. 펴보지 않아도 압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남편의 뼈고 살입니다. 추운 겨울날 경비 초소에서 떨며 밤을 새운 데가 남들이 버린 박스를 주워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까지 걸어간 땀방울. 그 모든 고생이 이 얇은 종이 뭉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돈으로 내복이나 한 벌 사입지. 봉투를 가슴에 품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끄윽끄윽 소리 죽여옵니다. 밖에서 아들 내외가 TV를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문 밖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인데 문 안쪽에 저는 지옥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해서 단칸방에서라도 같이 살았다면 이렇게 슬프지는 않았을 겁니다. 서로의 찬 발을 비벼주며 체온을 나눌 수만 있다면 라면 하나를 끓여 나눠 먹더라도 행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생이별을 택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행복을 깨지 않기 위해 늙은 부모가 스스로 조각나 흩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면서요. 창밖을 봅니다. 서울 쪽 하늘은 불빛으로 번쩍입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하나가 남편이 있는 곳이겠지요. 여보, 지금 자? 나는 당신 생각하네. 허공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여 봅니다. 대답 없는 방 안에 제 목소리만 웅웅거리며 맴돕니다. 편안한 침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웠지만 제 영혼은 춥고 배고픈 남편 곁을 떠돌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라는 말,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보고 싶으면 봐야 하고 안고 싶으면 안아야 부부입니다.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운 밤에는 그 잘난 자식 농사고 뭐고 다 팽개치고 그냥 당신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선잠이 들었나 봅니다. 눈을 뜨니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옵니다. 다시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을 찬물로 씻어내고 거울 속의 저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이제 다시 어머니라는 가면을 쓰고 거실로 나가야 할 시간이니까요. 남편이 준 꼬깃꼬깃한 돈 봉투는 장롱 깊숙한 곳, 제 수의를 넣어둔 상자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돈은 쓰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못 씁니다. 이건 돈이 아니라 남편의 생명이니까요.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먼 훗날 우리가 다시 합치는 날, 그날 보증금에라도 보탤 겁니다.
설령 우리가 살아서 다시 합치지 못하고 한날 한시에 눈을 감게 된다면 그때 우리 두 사람의 노잣돈으로라도 쓸 생각입니다. 부엌으로 나와 쌀을 씻습니다. 쏴 쏟아지는 물소리에 제 한숨을 섞어보냅니다. 아들 내외가 일어나기 전에 따뜻한 밥을 지어 놓아야지요. 그게 얹혀 사는 늙은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밥값이니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현대판 고려장을 당한 게 아닐까 하고요. 산속에 버려지진 않았지만 도시 한복판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마음으로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번듯한 아파트에 살아도 마음 둘 곳 없는 저나 3평짜리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남편이나 우리 둘 다 갈 곳 잃은 황혼의 난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그래도 저는 기다릴 곳이 있고 그리워할 사람이 있으니까요. 다음 달 달력에 그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 그날만을 기다리며 저는 또 한 달을 버틸 겁니다. 그때는 제가 먼저 남편의 거친 손을 잡고 말해줄 겁니다.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이 내 남편이라서 이 모진 세월도 견딥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프지 말고 버텨줘요. 나한테는 당신이 집이고 당신이 세상이야.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말 못할 사정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분들이 계신가요? 부디 힘내십시오. 몸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생각하는 그 애틋한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서울 하늘 어딘가에서 낡은 경비복을 입고 쪽잠을 자고 있을 내 남편 박영감. 부디 오늘 하루도 무사하기를 이 아침 밥 짓는 냄새에 실어 기도를 보냅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제 긴 푸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이 힘이 될 것 같네요.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